안녕하십니까. 자, 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 두 시간에 걸쳐서 이제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반란이라는 이 글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42쪽에 활동 1번과 2번 문제를 풀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이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혹시 안 풀어지신 분들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활동 1번과 2번을 한번 내용을 채워보시고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활동 1번과 2번의 내용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 1번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은 어떤 글이었습니까? 칼럼이자 설득하는 글이었어요. 설득하는 글. 설득하는 글 중에서도 이제 주장하는 글이었죠. 주장하는 글. 그래서 이 주장하는 글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장과 그걸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 주장과 근거의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특히 이 글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주장이었어요? 이제 어떤 새롭고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나 조직이 이루어진다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단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단자들의 이런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 사상 또는 어떤 연구 결과 등을 받아들이고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주장이었죠.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둘 다 뭐였어요? 역사적인 인물들의 사례를 들었죠. 그래서 갈릴레이와 그 다음에 존 스노의 두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이러한 지동설이라는 새로운 의견을 그 당시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구성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 르네상스 시대가 망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였고, 그 다음에 존 스노는 콜레라가 전염되는 그 원인을 물을 감염의 매개원으로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그거를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져서 콜레라라는 그 병을 예방하는 어떤 감염 대책이라든지 또는 연구 방법이나 이런 것들,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큰 발전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여기는 이제 이단자들의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그 다음에 존 스노는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여진 사례로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이 필자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를 했었던 그런 글이었죠. 그래서 다시 활동 1번으로 오면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하여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1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기존의 학설에 도전하는 일은 이단자로 몰릴 수도 있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갈릴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를 했고, 그거에 대한 근거 및 표현으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가 당시 이단자로 몰렸던 사례 제시.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단하고 세 번째 문단을 이제 묶어놨는데, 우선 중심 내용은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과학의 발전을 늦출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잘못된 과학적 통념이 뭐였습니까? 콜레라는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더라. 근데 그거는 어떤 증거가 없었고 그때 당시 19세기 과학자들의 추측이었을 뿐이었죠. 근데 존 스노라는 사람은 직접 일일이 연구를 하고 그 감염자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객관적인 통계 자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근거 및 표현 방법에서는 존 스노가 콜레라의 경로를 밝히고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한 것, 그게 바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 글에. 그 다음 4, 5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심 내용이었습니까? 과학계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우리의 사회 조직들도 이렇게 너그럽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계나 마찬가지로 사회나 조직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용기 있는 이단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과학 분야의 사례를 조직과 사회 분야에 적응해서 설명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문단에서는 이제 이 필자의 주장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를 포용하고 그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나 우리 조직의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글의 필자의 주장이자 이 글의 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용문단에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쓰기 맥락. 항상 글을 쓸 때는 이 네 가지 정도를 기억을 해야 된다. 또는 이 글의 주제,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 그리고 목적, 설명하는 글인지, 설득하는 글인지, 신교 및 정서 표현을 하는 글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매체, 내가 쓸 글이 어디에 실릴 것인지, 인터넷에 실릴 것인지, 신문에 실릴 것인지, 학교 신문에 실릴 것인지, 어떤 잡지에 실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상 독자. 예상 독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기존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지적 수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인지 낮은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글을 써야 효과적인 작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주제는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문화와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죠. 그리고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여기 써져 있죠.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이었겠지. 이 주장을 우리가 납득하도록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납득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매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의 기고란에 실린 글이었다네요. 이게 이 글이. 그래서 매체는 이제 잡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상 독자가 누구겠어요? 일반인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어떤 과학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지니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쓰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과학적 용어를 쓴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쉬운 용어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써줘야 된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설득하는 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이제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반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쓰기 맥락을 통해서 무엇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글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설득하는 글이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읽어오면서 독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글을 읽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256쪽으로 넘기십니다. 256쪽 보시면 이제 또 오랜만에 우리가 문법 파트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문법 파트. 자, 여기는 주로 이제 높임법,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단원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우리의 말과 글을 따라서 국어의 문법 요소. 자, 우선 생각열기를 풀기 전에 우선 알아두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는 크게 5가지의 문장 종류가 있다라고 그래요. 알아두기 1번 보시면 문장의 종결 표현에 따라서 우리 국어의 문장이 종류가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종결 어미에 따라서. 국어는 종결 어미에 의해서 문장의 종류가 결정된다. 국어의 문장은 종결 표현 방식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가음탄문의 5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문장 종류입니다. 국어의 문장 종류, 우리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문장들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 특히 그 글에서 많이 쓰이죠. 바로 평서문입니다. 평서문. 평서문. 말 그대로 뭐뭐 씁니다, 뭐뭐 다로 끝나는 애들. 로 끝나는 애들이 평서문들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딱 전달하는 그런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의문문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의문문 물어볼 때 쓰는 말, 물어볼 때 쓰는 문장, 뭐뭐 느냐, 뭐뭐 느냐로 끝나잖아요. 뭐뭐 느냐 또는 뭐뭐냐. 그 다음에 뭐뭐까, 뭐뭐 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문장 끝에 이런 애들이 오면은 의문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명령문,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할 때 쓰는 말, 강하게 요구할 때 쓰는 말, 그거를 명령문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명령문. 명령문은 뭐뭐 어라, 알아 이런 애들 있죠. 뭐뭐 어라, 알아. 그 다음에 뭐뭐 십시오. 여러분들 가게 같은데 문을 이제 미시오, 당기시오 할 때 그것도 명령문이죠. 간접 명령문. 미시오, 당기시오 이런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청유문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권유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놀이동산 가자 할 때 뭐뭐 자 이런 애들이죠. 청유문. 청유문 뭐뭐 자, 뭐뭐 자. 그 다음에 뭐뭐 합시다. 야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뭐뭐 합시다. 이런 애들이 청유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탄문이 있습니다. 감탄문은 자신의 어떤 화자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의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아, 예쁘구나. 너 정말 예쁘구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 이 음식 정말 맛있군. 이런 것들. 뭐뭐구나. 그 다음에 뭐뭐군.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도 또 이런 거를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 바로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5가지. 그다음 문장 끝에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 오느냐? 이런 애들이 다 종결어미라고 그래요. 종결어미. 이런 애들을 종결어미라고 한다. 종결어미. 문장을 종결할 때 문장 끝에, 말의 끝에, 꼬리에 오는 애들이라고 해서 종결어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통해서 우리가 끝에 어떤 애가 오느냐에 따라서 국어의 문장을, 종류를 판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계속 했었어요. 저번에 1학기 때부터. 어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뭐 배울 때? 그렇죠. 바로 용언 배울 때.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 바로 어간. 그 다음에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 어미,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 변하는 부분이 어미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필요에 따라서 막 교체가 되잖아요. 이걸 쓸 수도 있고, 청유문을 나타내고 싶다. 그럼 말의 끝에 어간 뒤에 자를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서문을 나타내고 싶다. 말의 끝에 다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교체가 가능한 거죠. 얘네들이 바로 어미였습니다. 어미. 그래서 이러한 종결어미에 따라서 우리는 국어의 문장의 종류를 판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크게 이 5가지의 문장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알아두기 2번에서는 조사와 어미가 나오네요. 높임, 시간, 인용, 피동 표현 등의 문법 요소는 조사와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법 요소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조사와 어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에 특별한 의미를 추구하는 품사이다.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으로 문장에서 그 용언의 기능을 표시한다. 어미에는 용언의 맨 끝에 오는 어말어미와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가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또 알아야 될 게 조사죠, 조사. 조사는 이제 우선은 지금은 간단하게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로. 1학기 때도 한번 언급을 했을 텐데,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철수가 밥을 먹는다.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거를 형태소 분석을 해야 됩니다. 형태소 분석. 자, 형태소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때 1학기 때 말씀드렸어요. 찢을 수 있을 만큼 찢어라. 자, 그러면 철수가부터 찢어보면 어떻게 찢을 수 있을까? 철수 플러스 가. 그 다음에 밥 플러스 을. 이렇게 찢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먹는다는 어떻게 찢을 수 있다 했어? 먹는다, 먹고, 먹으니, 먹으면 변하지 않는 부분. 얘가 바로 이 용언의 어간입니다.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찢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가 뭐냐? 바로 이런 애들이야. 가, 을, 이런 애들. 여기서의 가는 이 철수가 문장에서 뭐라고 표시를 하는 거라고 해서 주어임을 표시를 하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는 주격조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주격조사. 여기도 써져 있죠. 조사가 뭐냐?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이 뭐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철수 고유명사죠. 명사죠. 명사.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죠. 이러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이 체언이 체언의 특별한 어떤 의미를 좀 더 부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문장 요소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얘는 다른 문장의 관계가 주어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주격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철수가 먹긴 먹었는데 뭘 먹었느냐? 밥을 먹었다. 자, 여기서의 이율은 목적격 조사라고 합니다. 목적격 조사. 자, 목적격 조사는 뭘 만들어주겠어요? 그렇죠. 바로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대상이 바로 목적이잖아요. 목적어. 그래서 여기는 주격 조사가 결합함으로 인해서 주어가 된 것이고 문장의 주어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밥을은 목적격 조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이 문장의 목적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문장 안에서 이 조사들이 결합한 이 체언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인지 표시해주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장에서 철수는 주어 역할을 하는 애야 라고 이 주격조사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장에서 밥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야 라고 이 목적격 조사가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조사라고 그래요. 이 조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먹는다. 여기서 얘가 바로 뭐라고 해서 용언의 어간 그리고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바로 어미라고 했습니다. 어미. 얘네들이 다 어미예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으면 바뀔 수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어미 중에서도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가장 끝에 오는 애는 바로 어말어미라고 하고 그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를 선어말어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선어말어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얘가 바로 어말어미. 그래서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거. 어미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또 나눠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 선어말어미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라고 해서 밥을 먹는 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입니다. 그리고 이건 배웠죠? 다 어떤 어미예요? 여기 나왔습니다. 바로 평서문. 평서문을 나타내는 평서형 종결어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종류가
평서문이다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애예요. 그리고 얘는 문장, 이 철수가 밥을 먹는 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현재 시제를 표시해주는 선어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자신들만의 어떤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높임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 열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올려드린 형성평가 한 번씩 풀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